청취자 여러분, 혹시 삼성 반도체 공장과 테슬라 기가팩토리 바로 옆, 그러니까 미국 텍사스 심장부에 한국 기업들만을 위한 거대한 도시를 짓고 있는 회사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더 놀라운 건 이 회사의 원래 본업이 사무실에 A4 용지나 볼펜 같은 그런 소모품을 납품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아이마켓 코리아입니다. 이 제공해주신 투자 분석 보고서들을 샅샅이 한번 뜯어보면서 이 회사가 어떻게 평범한 구매 대행 업체에서 미국과 베트남을 무대로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설계하는 거대한 플레이어로 변신하고 있는지 그 대담한 계획의 속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의 핵심은 사실 이겁니다. 이 회사가 과연 성공적으로 체질 개선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들이 내세우는 K산업단지라는 모델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자신만만한가? 특히 자료들을 보면 2025년, 바로 지금이 이 모든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의미를 함께 짚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시작점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아이마켓 코리아의 원래 사업 MRO, 즉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이었는데요. 기업 운용에 필요한 온갖 자질구레한 물품들을 대신 사서 공급해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처럼 들리거든요. 그 안정적이라는 말에 함정이 있죠. 이 MRO 사업 모델에는 아주 명확한, 어쩌면 좀 치명적일 수 있는 한계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특정 대기업, 바로 삼성그룹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는 거고요. 둘째는 사업 구조상 영업이익률이 한 1에서 2%대로 굉장히 낮았다는 겁니다. 많이 팔아도 사실 손해주는 돈은 얼마 안 되는 구조였던 거죠. 듣기만 해도 좀 아슬아슬한데요.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고요. 네, 가장 뼈아픈 건 핵심 고객사의 투자 사이클에 따라서 회사 전체의 실적이 그냥 롤러코스터를 탔다는 겁니다. 고객사가 공장을 지으면 매출이 늘고 투자를 줄이면 바로 실적이 곤두박질 치는 거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 환경에 운명이 맡겨진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로 이 자료에 그 현실을 보여주는 숫자가 있네요.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삼성전자 평택 공장 공사가 조금 지연됐을 뿐인데 아이마켓 코리아 매출은 17%, 영업이익은 무려 20% 넘게 급감했어요. 이건 정말 회사 입장에서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였겠네요. 맞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절박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것, 즉 수많은 기업 고객들과의 네트워크와 그 물류 운영 경험에서 해답을 찾은 거죠. 우리가 직접 판을 깔아주자. 해외. 바로 이 산업단지 개발이라는 카드를 꺼내둔 순간입니다. 그 전략의 핵심이 바로 이 K산업단지라는 개념인 것 같은데 이게 그냥 공장 부지 분양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더라고요. 보고서에 나온 비교표를 보니까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산업단지가 땅이랑 전기, 수도 같은 기본 인프라만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업에 가깝다면 이 K산업단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토지는 기본이고요. 머리 아픈 현지 인허가 절차 대행, 원자재 공동구매 및 공급, 완제품 수출을 위한 물류, 심지어는 직원들의 초기 정착 지원까지 다 해줍니다. 와, 그야말로 해외 진출을 위한 올인클루시브 패키지네요. 특히 경험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언어, 법률,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부딪히는 수많은 장애물을 누군가 대신 해결해준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구미가 땡기는 제안이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모델의 핵심 가치는 불확실성의 제거예요. 당신들은 생산에만 집중하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이게 핵심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여기가 정말 무서운 지점인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입주 기업들을 자사의 MRO와 물류 서비스 생태계 안에 자연스럽게 묶어버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한번 입주하면 볼펜 하나를 사더라도 컨테이너선 하나를 예약하더라도 아이마켓 코리아를 통하게 만드는 락인 효과를 노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히 땅을 팔아서 한 번 돈을 버는 모델이 아니에요. 한 번 들어오면 모든 걸 아이마켓 코리아를 통해 해결하게 만드는 거대한 생태계를 파는 거죠. 월세 내는 세입자가 아니라 평생 고객을 만드는 전략입니다. 분양 수익은 그저 거대한 수액 파이프라인의 시작일 뿐인 셈이죠. 정말 고도의 전략이네요. 이 거대한 실험의 첫 번째 무대가 바로 미국 텍사스라는 점도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삼성전자가 22조 원을 쏟아붓는 반도체 공장에서 불과 8km 떨어진 곳에 그레디언트 테크놀로지 파크, GTP를 짓고 있다고요? 입지 선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 기존의 삼성 오스핀 공장,
그리고 테슬라 기가팩토리. 이 세 곳을 잇는 첨단 산업 트라이앵글의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삼성 협력사만 보고 들어간 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렇죠. 반도체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은 물론이고 테슬라에 납품하는 2차 전지의 소재 기업, 그리고 오스틴에 질비한 다른 IT 기업들까지 모두 잠재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위치네요. 맞습니다. 약 26만 평 부지를 800억 원에 매입했는데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재미있는 건 자료에 따르면 이 부지를 텍사스 땅값이 폭등하기 직전에 굉장히 잘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삽도 뜨기 전인데 이미 상당한 자산 가치 상승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와, 그런데 해외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려면 현지 정부와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외국 기업이 들어가서 땅 사고 개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현지 정부와의 파트너십입니다. 윌리엄슨 카운티와 테일러시로부터 어마어마한 인센티브를 약속받았어요. 공사에 필요한 자재에 대한 세금 면제는 물론이고 도로, 상하수도 같은 핵심 인프라를 지방정부가 직접 깔아주기로 했습니다. 세금 혜택에 인프라 지원까지요? 그게 다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반도체 산업의 생명줄과도 같은 공업용수 사용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아이마켓 코리아가 단순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아니라 텍사스주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데 꼭 필요한 공공 파트너로 인정받았다는 강력한 증거죠. 듣다 보니 한 가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보고서에서 트럼프 트레이드의 수혜 가능성을 언급하는데 보통 보호무역주의는 수출 기업에겐 엄청난 악재잖아요. 관세 장벽이 높아지는 건데 이게 어떻게 아이마켓 코리아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건지 이건 무슨 역발상인가요? 그게 바로 이 비즈니스 모델의 역설적인 매력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미국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고 메이드 인 USA 제품만 쓰라고 강요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수많은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미국에 한 번도 진출해 본 적 없는 중소기업이 갑자기 어떻게 텍사스에 공장을 짓겠어요? 땅은 어디서 사고, 인허가는 어떻게 받고, 직원은 어떻게 구하나요? 그때 모든 걸 해결해주는 GTP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선택지로 떠오르는 겁니다. 즉,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질수록 역설적으로 GTP에 들어오려는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인 거죠.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미국의 첨단 기술 기지에 이어서 이 전략의 또 다른 한 축이 베트남이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미국과 베트남, 전혀 다른 성격의 두 나라를 동시에 공략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미국이 기술과 시장이라면 베트남은 생산 효율성을 상징합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키워드가 차이나 플러스 원, 즉 탈중국이잖아요. 그 흐름의 최대 수혜지가 바로 베트남, 그중에서도 북부 지역입니다. 베트남 북부라면 이미 삼성, LG, 폭스콘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기지가 밀집해 있는 곳 아닌가요? 맞습니다. 거대한 전자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죠. 그래서 공장 지을 땅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자료를 보면 산업용지 입주율이 77%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공급을 훨씬 앞서고 있어요. 바로 그곳 흥현성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손잡고 클린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클린 산업단지요? 이름이 좀 독특한데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친환경, 저탄소 배출을 지향하는 에코산업단지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애플이나 나이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사들에게까지 탄소 중립을 요구합니다. 공급망 전체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클린 인증을 받은 산업단지 입주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경쟁력이 되고 덕분에 더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이 붙게 됩니다. 군요. 하지만 이 베트남 사업의 치명적인 약점에 대한 경고도 있더라고요. 바로 만성적인 전력 부족 문제 말입니다. 네, 베트남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정밀 제조 공정에서는 아주 잠깐의 정전, 전압 강화만으로도 수십억 원어치의 제품을 폐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치명적이죠. 그럼 이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베트남 정부만 믿고 있을 순 없을 텐데요. 그래서 보고서는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 내에 자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거나 전기를 미리 저장해두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청취자께서 만약 이 기업의 투자자라면 향후 아이마켓 코리아가 베트남 전력공사와 얼마나 안정적인 전력 공급 계약을 맺는지, 또 어떤 자체 대비책을 마련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미국과 베트남의 산업단지라는 거대한 플랫폼을 깔고 그 위에 K 기업들을 유치한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 모든 계획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2023년에 인수한 B2R 물류라는 회사입니다. 맞습니다. 산업단지 개발과 물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주 기업이 공장을 지을 때 수많은 건설 자재와 설비를 해외에서 들여와야 합니다. 공장이 가동되면 원자재를 계속 수입해야 하고 생산된 완제품은 다시 전 세계로 수출해야 하죠. 이 모든 과정에서 끊임없이 물류 수요가 발생합니다. 아, 그러니까 입주 계약을 할 때 물류 서비스까지 패키지로 묶어서 제공해버리는 거군요. 입주 기업들은 다른 물류 회사를 알아볼 필요 없이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편하고, 아이마켓 코리아는 안정적인 고정 고객, 즉 캡티브 물류 시장을 확보하게 되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 운송 중개 수수료만 받는 게 아니라 창고 보관, 통관, 내륙 운송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컨트롤하면서 훨씬 높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 셈입니다. 산업단지 개발로 고객을 유치하고 MRO와 물류로 평생에 걸쳐 수익을 창출하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만든 거죠. 그림은 정말 멋진데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미래의 이야기잖아요. 당장 2025년 현실을 보면 기존 MRO 사업은 부진하고 신사업에는 계속 돈을 쏟아 부어야 하니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자료에서 이 시기를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중이라고 표현했던데, 투자자 입장에선 가장 불안한 시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실적만 보면 이 회사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투자자들은 지금이 아니라 2026년 이후를 상상해야 합니다. 텍사스 1단계 단지가 완공되고 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분양 및 임대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신호탄이군요. 네. 그리고 2027년부터는 입주한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MRO 자재 수요와 물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J커브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때가 되면 영업이익률이 지금의 1%대와는 비교도 안 되는 두 자릿수까지 뜰 수 있다는 게 이 보고서의 전망입니다. 잠시만요. 그럼 기존 방식으로는 이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못 본다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 그냥 작년보다 돈을 얼마나 더 벌었나 같은 주가 수익 비율, PE 방식으로는 이 거대한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업부별 가치를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산하는 SOTP, Sum of the Parts 방식이 훨씬 적절하다고 보는 겁니다.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인 MRO 사업의 가치, 폭발적으로 성장할 물류 사업의 가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재 장부 가격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텍사스 부지의 자산 가치를 각각 평가해서 더하는 거죠. 그래야 이 회사의 숨겨진 잠재력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여전히 남아있는 위험 요인들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 아닐까요? 만약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 가동이 계획보다 늦춰진다면 GNTP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아이마텍 코리아도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객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소재 기업이나 최근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삼성이란 든든한 우군을 발판 삼아 이제는 삼성 너머의 시장으로 확장하려는 겁니다. 그 외에 현실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미국의 높은 인건비나 건설비, 베트남의 복잡한 행정 절차 같은 것들도 리스크가 될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그런 리스크들은 각각 텍사스 주정부가 제공하는 세금 혜택이나 인프라 지원으로 상쇄하고, 베트남에서는 공기업인 LH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행정 절차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에는 위험이 따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위험을 어떻게 인지하고 관리하고 있느냐겠죠.
네, 오늘 저희는 아이마켓 코리아라는 한 기업이 단순한 소모품 중개상에서 글로벌 플랫폼 운영자로 진화해가는 거대한 여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핵심은 해외에 진출하는 K기업들의 모든 골칫거리를 해결해주는 K산업단지라는 독창적인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첨단 기술의 미국과 생산기지의 베트남이라는 두 거점을 축으로 한 영리한 확장 전략, 마지막으로 죽음의 계곡을 건너 2026년부터 기대되는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였습니다. 이제 아이마켓 코리아는 더 이상 삼성의 구매 대행사라는 낡은 이름표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제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길목을 지키고 판을 깔아주는 문지기, 즉 게이트키퍼이자 국경을 넘어 산업 생태계를 설계하는 아키텍트로서 그 가치를 재평가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의 실적 숫자 뒤에 숨겨진 미래의 구조적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아이마켓 코리아의 이 K산업단지 모델이 미국과 베트남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과연 이것이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 방식 자체를 바꾸는 하나의 표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성공 방정식은 다른 국가 혹은 다른 산업에도 복제될 수 있을까요?